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을 석방한 데 이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적폐 수사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까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 지금 일단 재판은 오늘은 종료가 됐고 내일 법원이 다시 재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골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이 재판 자체를 사실상 보이콧도 했잖아요. 예. 오늘 불출석하리라는 건 다 예상했던 바고 기본적으로 이 지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다라고 예. 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사실상 이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가 사법부가 당장 이거 재판 쪽으로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시일을 좀 두고 예. 어떤 공간을 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명분도 좀 확보하고 이런 다음에 재판을 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현재 국선 변호인이 지정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제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하면은 재판 진행할 수 있죠. 그러나 당장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현재의 적폐청산,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법적인 차원을 정치적 차원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하는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폐청산 대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가려 하는 것 같고 예. 이 부분을 이제 이른바 자칭 보수의 결집을 이제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방어막을 치겠다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인 것 같고 바로 그런 점에서 재판은 당분간은 좀 파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출석 거부 사유서를 했는데 대부분 출석 거부 사유서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그거고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구속 기간 연장 이런 게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재 재판을 정치 보복을 어떤 재판이라는 보복의 재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바로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법리 논쟁을 다투는 그런 재판에 임했다만 사소하게 이런 논리 싸움을 벌이는 이런 거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종의 정치 재판이라는 식으로 규정해서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건데 이제 당분간 그런 스탠스를 입장을 취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불출석하게 되는 바람에 국선 변호인 5사람이 있으니까 예. 국선 변호인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재판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걸 또 그렇게 해서 강행하는 게 그래서 한 20여 분 만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방금 전에 끝났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럼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든 한 국가의 운영을 4년여 동안 책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더라도 이런 법치주의의 근간이 바로 이러한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참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조만간 재판에 참여해서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게 전직 대통령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희가 과거에도 이 2명의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습을 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중요한 재판에 정작 피고가 자리를 하지 않고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지난 그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법정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했죠. 그게 법정에서 했지만 실제 그건 법리적인 얘기보다 나는 이 재판부 못 믿겠다라는 예.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재판을 거부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거고 그런 예. 면에서 유죄 무죄가 크게 의미는 없을 거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그래서 지금 이제 골석 재판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닐 거예요.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골석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골석 재판으로 선고가 됐을 때
그때 유죄 선고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정통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냥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계속 그런 정치적인 그 논쟁거리를 계속 낳게 하는 거. 그게 박 전 대통령이 거친 표현으로 좀 의도하고 있는 거다.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리로 다툴 얘기는 아니고 이제는 정치 문제가 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구속영장의 기간이 내년 4월이에요. 그때 예.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선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재판부는 그 전에 선고를 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만약 그때 선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지방선거 밑인데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또 구속영장과 관련돼서 또 한바탕 혼역을 치를 수밖에 없는 좀 여러 가지로 계속 정치적인 논쟁을 낳게 되는 그런 그 플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이 검찰 내부에서 영장이 계속 법원을 기각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곤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임관빈 전 실장도 그렇고 전병헌 수석까지, 일단 전 수석 이야기는 전 수석이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구속적부심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적부심이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예. 처음에 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 여러 하루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잖아요. 예. 뭐 저기 법률 전문가 우리 이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데 어떤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사실 밝혀졌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아무튼 불과 열 하루 만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예. 전 그래서 검찰의 반발은 좀 이해가 갑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예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아주 낮은 경우고. 예. 구속이 적합하냐 적절치 않냐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구속적부심이. 근데 지금 말씀처럼 김관진 전 국방장관하고 임관빈 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두 사람이 다 그랬어요. 임 전 실장은 지금 구속적부심에서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고 예. 이렇게 된다면은 적폐청산 수사가 일정 부분 검찰로서는 탄력을 이룰 수가 있겠죠. 일단 구속을 해야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도 어떤 그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예. 검찰로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기각된 걸 두고 여야 정치권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서로 굉장히 아전인수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이 검찰에서 이런 이제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면 검찰의 영장이 법원의 영장이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정치권이 반응하는 건 일단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마치 이 부분이 기각이 되면은 대단히 이제 바람직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너무 아전인수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정치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명 낼 수도 있다고 보고 뭐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100%뭐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존중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 좀 원론적이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더해서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이 판결을 내린 신광렬 판사 이름을 좀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신광렬 이제 판사가 이제 이거에도 구속적부심에서 이거를 구속을 이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예. 기각을 해서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신청 적부심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그저 석방을 시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진보 세력,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이런 세력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인 것이죠. 불만을 뭐 느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지나치면 이제 신상털기로 나가고 이제 결국에는 우병우 전 수석과 예. 같은 대구 경북의 동향이고 예. 또 그 같은 또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관계가 혹시 작용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재판의 내용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재판의 결정을 존중은 기본적으로 법치 체계에서의 존중은 불가피한 거고요. 예. 그러나 그걸 비판할 수는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 가지고 그다음에 정식 재판 1심, 2심, 3심에서 결과가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단지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신상 털기를 통해서 일종의 판사들의 일종의 결정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판사도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과거보다 판사들이 가급적 옛날보다는 너무 구속을 전제로 이제 과거에 재판하는 게 많았는데 예. 지금은 구속을 가급적은 다른 선진국처럼 줄여가지고 하려는 일부 기류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어느 편이든 간에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에서도 그 점을 재판의 이런 결정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이번에 이건 건을 이렇게 봅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예. 검찰은 현재 촛불 민심을 토대로 강하게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는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 처벌을 해야 되죠. 그러나 법원은 동일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법원에는 두 갈래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11일 만에 다른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법원은 두 갈래 결정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판사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내는 식으로 가는 게 바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조계에 몸을 담고 계신 이슬 변호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뭐 사실관계나 죄의 옳고 그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의견 개진에 휩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정말 문제가 있나? 저 판사는 정말 저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법조인이 보셨을 땐 이게 어떻게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범계 의원이 이제 뭐 그 신판사에 대해서 이게 뭐 괴를 같이 한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 판단이 있었던 듯이 이렇게 이제 사법부를 비판하는 거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정치권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거를 특히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흔들어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뭐 법원의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구속 적부심 제도 자체가 영장 실질심문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영장을 계속 그러니까 구속의 그 필요성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1차 발부된 그 영장이 좀 뭔가 다시 그 재론할 여지가 있다라고 재고할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장된 제도가 구속 적부심이에요.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이런 거거든요. 이 지금 그 김광진 그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범죄 성립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금 석방을 결정을 한 건데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구속이 돼 있으면 다투고 싶은 것도 못 다퉈요. 그냥 웬만하면 인정하고 가자. 빨리 나오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자는 거죠. 그리고 김광진 전 장관의 이 혐의는 법원에 가서도 정말 대법원까지 가면서 치열하게 다툴 법리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큰 이유 안에서도 이거는 뭐 구속적부심에서 당연히 좀 충분히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마치 무슨 그 판사가 특정 지역 사람이라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정치권에서 몰아붙여서 결국 여론까지도 그렇게 호도해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기각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에서 무죄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무죄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분을 가져가면 국민들이 진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무죄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앞서 나가는 거는 적폐청산에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면죄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검찰 수사가 상당히 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우려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저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거는 물론 일부 의원입니다만 그건 뭐 앞서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분들은 항상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할 때 구속적부심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거를 보완해서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저도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구속적부심에서 이제 소위 인용이 돼가지고 석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무죄라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제 댓글 내용들을 봤어요. 봤더니 오늘 예. 아침 또 신문에도 일부 소개가 또 됐습니다. 봤더니 분명히 그 댓글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프로테진지는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됐습니다만 일부 댓글들에 보면 분명히 정치 개입이 된 댓글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부산 출마를 놓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내용이 예. 들어있고 또 정교조라든가 무슨 우리나라 이제 소위 종북이라고 우파들은 예. 이제 규정하는데 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이게 구별이 쉽지 않거든요. 애매하죠. 그런데 어떻든 그런 단체들을 비판하는 것들이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떻든 정치 개입 댓글로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예. 그건 분명히 불법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이제 구속이 석방이 됐다는 거는 구속이 이제 적부심에서 석방이 됐다는 거는 김관진 전 장관이 과연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 때 예. 과연 그런 불법적인 정치 댓글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느냐? 예. 원래 다른 걸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이런 불법적인 댓글이 나왔느냐? 또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댓글이 있었다는 걸 김관진 장관이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예. 그걸 지시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적인 댓글들이 있었다는 그 잘못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그건 처벌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런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는데 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가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걸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게 규명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이 구속 기각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이야기를 네.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희가 뭐 패널 분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 언론 보도 뭐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기각이 되면서 나온 이제 사유 중에 하나가 범죄 관여 정도가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그 공범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다른 2명의 보좌관과 예. 이 협회의 e스포츠 협회 관여자의 경우에 전병헌 전 수석의 관여에 대해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예. 이거는 이제 구속영장 기각되는 사유로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전병헌 전 수석의 관여가 다른 공범자들에 의해서 진술이 안 나온 상황에서 예. 그냥 다른 여타 정황만 가지고 간접 증거만 가지고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법부가 이거는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을 해줬으니까 이게 균형 맞추기 아니냐 예. 그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사건을 사건별로 소명 여부라든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예. 그런 걸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책연대협의체가 첫 가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내용이 잦아들긴커녕 점점 더 계속 심해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전 정책연대협의체라는 거 자체의 정체성이 그야말로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예. 정당의 이 연합이라는 거는 이른바 연합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연합정치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대도 있고 정책연대도 있을 수가 있고 선거연대도 있을 수가 있고 일상적인 공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통합도 있고 합당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합집산을 통해서 분당했다 탈당했다 여러 가지 있는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합정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자체를 나무랄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의 이 통합 논의 자체가 특히 국민의당 내부부터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른정당과 좀 이념적인 결이 다르더라도 통합을 모색하든지 정책적 차원에서 공조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당 내부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정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거의 바른정당이 일단 1차 분화해서 일부 의원이 갔잖아요. 한국당으로. 지금 국민의당 거의 못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호남계 의원들과 이 친한 의원들은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내년 지방선거 의식해서 조급하게 통합 쪽으로 잠깐 몰고 가면요. 일반 국민들 눈에는 정말 정치공학적인 통합 그리고 안 대표가 너무 초조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 또 하나 문제는 안 대표가 된 다음에 2달 내로 지지율이 안 오르면 책임지겠다라는 취지의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2달 전에 지지율이 오늘도 아침에 발표된 거 있었잖아요. 더 떨어졌을 제일 겁니다. 바닥이에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대표도 성찰하고 반성하고 왜 이런 일이 나오는가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통합 논의가 가고 정치연대협의를 가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통합으로 몰고 간다면 예. 전 이 통합 자체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뭐 팩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 이제 오늘 이제 정책연대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양당 간에 지금 이거는 어차피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호남계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소극적인 입장이고 이걸 통해서 일종의 정책 정기국회 과정에서라든가 이제 국회에서의 정책 공조, 정책 연합, 연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선거 연대로 나갈 수 있냐는 것을 타진하는 예. 그런 계기로 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일종의 정책 공조를 하다가 예. 선거 연대, 결국에는 대선에서의 DJP 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나갔지만 결국에는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워낙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통합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거를 선거연대로 이끌어가면서 통합까지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는 대부분 이 통합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예. 사실 선거 연대라든가 이런 것도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 집안의 일종의 완전히 뭐 그 반반도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런 통합이나 연대에 상당한 걸림돌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